청년기에 이제 성수 24세 때 이제 아주 이제 그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죠. 상제님은 이 동학혁명을 뭐 누구보다도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거든요. 뭐 거기 또 바로 그 고부 바로 거기서 네. 터진 혁명이고 또 했고 또 전봉준 장군이 또 상제님을 찾아와서 거기서 뭐 얼마 안 떨어져 있죠. 찾아와서 이제 자기를 내가 거사를 하려고 하니까 당신이 좀 도와주시오. 상제님께서는 노라고 하셨죠. 이건 실패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추이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고, 뭐 그로 인해서 이제 고부에서 난을 일어나가지고 뭐 하여튼 온 나라가 이제 다 들끓게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동학혁명을 이 대세를 다 지켜보시면서 이제 그 청년기를 지나시게 되는데, 그 갑오동학혁명은 갑오년 1894년 정월 달에 한번 봉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2차 봉기 3월 달, 그 다음에 3차 가을 9월 달, 그리고는 결국 실패하고 패망한 약 1년간에 있었던 그 대란이거든요. 그 여파라든지 그 파장 뭐 그런 것들은 엄청난 일이었고, 이제 거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제님께서 이 동학혁명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의연히 광구 창선에 큰 뜻을 품으시게 됐다. 내가 이 천하를 사람들을 다 건져 살려야 되겠다는 그 뜻을 품으신 것이 바로 동학혁명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학혁명은 동북아시아의 그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바꾼 대사건이죠. 근데 상제님께서 동학혁명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동학혁명은 단순히 무슨 사회 개혁을 하는 뭐 운동 이런 게 아니고 그 바탕에는 사실 종교적인 요소가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최수원 대신사가 상제님께 천명과 신교를 받아가지고 동학을 이렇게 창도를 하죠. 그런데 그 동학의 핵심 그 사상은 시천주 조화정, 그 주문에도 나오지만 바로 천주님,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모시고 그 천주님이 펴시는 무국대도의 출현,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개벽을 통해서 새로운 이상세계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깔려 있는 거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사실 동학인데, 지금 동학에 대한 인식들은 그런 걸 싹 배제하고 그냥 혁명, 그런 뭐 부패한 뭐 관리들, 부패한 조정, 나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뒤집어서 개혁을 해서, 근데 동학의 진짜 동학의 그 다시 개벽, 그런 어떤 깊은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개벽이 아니라 그냥 혁명 차원에서 거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상제님께서 동학을 창도할 수 있는 그 바탕을 상제님께서 주셨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과정들은 누구보다도 상제님께서는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그것을 보실 수밖에 없고, 이렇게 동학의 주제라는 것은 선천 세상에서 후천 세상으로 어떤 시대 사명, 시대 정신을 완전히 그 시명을 바꾸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동학혁명은 거기까지는 이제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학이라는 것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모시고 시천주 신앙하는 성약 시대, 아버지 시대가 온다는 걸 선언을 한 전무후무한 가르침인데, 이 땅에 그런 어떤 상극 선천 세상을 종교짓고 상생의 후천 쇠세상으로 전환되는, 아까 시대 사명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상제님의 강세로 도래한다는 것이었는데, 최수원 대신사가 이렇게 세상을 떠난 이후에 동학의 신앙 중심이 사라지죠. 상제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발생한 동학혁명도 대도 차원에서 어떤 새 세상을 열지 못하고 상극적인 방법을 고수하면서 사회를 개혁하는 수준, 본래의 그 시천주와 그 후천 개벽의 가르침이 이제 망실돼 버리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은 동학하면
대부분 그 동학혁명으로만 알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제 이게 다 이제 인간으로 오신 그 천주님을 모시는 그런 시천주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이군요. 그 당시에 동학혁명에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그 동학의 진짜 그런 시명, 사명, 그다음에 그 실현되는 과정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부편, 이 현실을 개벽시켜서 개벽을 개벽이라는 것은 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 동시에 이렇게 돼서 되는 것인데 그냥 힘드니까 이렇게 혁명을 한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 동학혁명의 현장을 계속 쫓아다니셨어요. 다니시면서 직접 싸움터에 가서 그 현 대세도 살펴보시고 또 그러면서 이제 동학이 겨울에 가면 동학이 이제 패망을 한다. 이거는 실패한다. 왜? 일본이 워낙 조선을 먹기 위해서 준비를 너무너무 했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이게 의지만 가지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다. 동학에 들지 말라. 접주를 만나서 설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작업들을 하시고 또 아까 김영렬 성도라든지 이런 주요 성도들을 그 동학혁명의 그 전투 현장에 가서 직접 그죠? 이렇게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결국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겨울에 가서 원평 전투에서 패하고 태인 전투에서 패하고서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일본군들한테 완전 학살당하는 이런 단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겨울이 지나고 이제 그 동학을 일으켰던 그 동학의 지도자들이 다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해가 바뀌고 봄이 되면서 그 뭐 김계남, 김덕명, 전명숙, 손아종, 뭐 최경선 이런 동학의 거두들이 전부 30, 40의 젊은 나이에 전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동학혁명이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도 차원에서 동학의 그런 어떤 대도를 가지고서 무국 대도를 가지고서 새 세상을 열어야 되는데 그냥 기존에 하던 그런 상극적인 전쟁과 혁명 가지고서는 개벽의 새날을 열고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 이런 그 역사적 진리를 깨우쳐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런 그 1년여의 그런 참상을 직접 다 보시고서 상제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판박계 방법, 그런 완전히 다른 법방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준비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구상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학혁명이 1894년에 터지는 건데 상제님 성수 24살이니까 저희들의 20대를 돌아보시면 그때가 얼마나 혈기가 방장하고 그런 시절이겠습니까? 근데 이 혁명이라는 사건은 깊은 한을 안고 일어나는 역사의 대지진이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고요. 그 동방 조선 민중의 그 만고의 원한이 이제 터져 나온 거죠. 그때 여러 가지 민중들의 고난이 다 종기가 터진 건데 동학혁명으로부터 근데 천하의 대란이 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 봉기로 시작했죠, 동학혁명은. 그래서 그러나 이것이 조선의 낡은 체제를 기억해서 악습을 타파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갑오 경장이라고 하는 1894년이 갑오년이었는데 1894년으로부터 1896년까지 갑오 경장이 있었고 밖으로는 청일전쟁이 촉발되죠.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세계를 격동시키는 계기가 되죠. 이 청일전쟁에서 우리가 사대했던 청나라가 일본에 져버려가지고 이때 승리한 일본이 조선을 발판으로 삼아서 만주를 침략할 기회를 엿보기 시작하고요. 결과적으로 동학혁명은 당시 동아시아의 어떤 세력 판도를 뒤집는 계기가 되고 이 1894년도의 사건이 10년 뒤에 1904년 20세기 딱 초엽에 러일전쟁, 그리고 또 러일전쟁으로부터 10년 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격발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학혁명이 일어난 이듬해에는 1895년 을미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러파였던 그 명성황후를 일본인 자객들이 무참히 이렇게 시해하는 을미사변까지 발생하고, 그 을미사변으로부터 우리나라의 항일 의병운동이 전국적으로 휩쓸면서 일어났지만 쓰러져가는 국군을 되살릴 수는 없었죠. 심폐소생이 되진 않았고 계속되는 외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국군은 날로 쇠약해지고 나라의 채무는 땅에 떨어지고 국내 이권도 하나둘씩 열강의 소나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서양 제국주의 침략은 절정에 달해가지고 당시의 영향을 나타낸 세계 지도를 보면은 아시아, 아프리카 뿐만 아니라 태평양의 작은 섬, 거기가 사람이 사나 싶은 그 섬에도
정복국가의 이름까지 딱 깃발과 함께 표시됐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그 시절을 이제 묘사한 걸 보면 동학혁명 이후로 국정은 더욱 부패하고 벼슬아치는 오직 포악과 토색만을 일삼고 모든 학과 교가 참된 덕을 잃어서 온갖 폐단을 낳아서 그런 와중에 세상 인심이 날로 악화돼서 백성들은 고난과 궁피에 빠져서 안도할 길을 얻지 못해서 곳곳마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 풍경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드라마 응답하라 1994가 있는데 응답하라 1894인 거죠. 1894. 그때 그 사건으로 가면 그 사건에 응답해서 그 지금까지의 역사, 21세기 지금의 역사도 그때 응해서 지금까지 펼쳐지고 있다. 그때 뿌려진 게 어찌 보면 연기설처럼 인과적으로 흘러오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싶습니다.